이제 그만 사라져. 너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게 다 내 차지가 되니까. 귓가를 때리던 이복 오빠의 서늘한 목소리. 등 뒤로는 시퍼런 파도가 입을 벌리고 있었고 내 앞에는 핏발선 눈을 한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평생 가족이라 믿었던 이들이 내 목숨을 노리던 그 밤, 나는 벼랑 끝에서 미련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숨통을 조여오며 이제 다 끝났구나. 눈을 감던 그 찰나. 거칠지만 뜨거운 누군가의 손이 내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지옥 같던 내 마지막 순간, 망설임 없이 죽음의 바다로 뛰어든 그 바보 같은 남자는 이바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길을 어떻게 맨발로 뛰어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바닥이 다 까져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그저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짐승 같은 사내들의 발소리만이 내 온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새어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대동하고 지분양도 서류부터 내밀었죠. 내가 거부를 하자 그들은 나를 서서히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내 방에 이상한 약을 숨겨두고 이사회 중에는 내가 환각을 보는 것처럼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했습니다. 결국 강제로 사설 정신병원 앰뷸런스에 태워지던 밤 나는 달리는 차 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독한 년, 어떻게든 찾아내. 산채로 바다에 쳐넣어버려.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는 그 목소리는 분명 이복 오빠가 고용한 수하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의 밥그릇 싸움이 얼마나 잔인하고 짐승만도 못한 것인지 나는 그 비오는 산속을 헤매며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모든 청춘을 바쳐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칭찬 한마디 들어보겠다고 온몸이 부서져라 그룹을 키워낸 내게 돌아온 것은 서늘한 사리뿐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망치다 결국 발을 헛디뎠을 때 내 앞을 가로막은 것은 천길 낭떠러지였습니다. 발 아래로는 시꺼먼 바다가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뒤를 돌아보니 어느새 덩치 큰 사내들이 손전등 불빛을 번뜩이며 반원 형태로 나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더 도망칠 곳도 없잖아.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오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피눈물이 날 만큼 원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게 끌리듯 끌려가 평생 어두운 병실에 갇혀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이 지독한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차갑게 굳어버린 입술을 깨물며 벼랑 끝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발로 갈 테니 내 놈들 더러운 손대지 마. 바람이 귓가를 찢을 듯이 스쳐 지나가고 이내 온몸이 박살날 것 같은 충격과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숨을 들이켜려 할 때마다 짠물이 폐부를 찌르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에 허우적거렸지만 겹겹이 껴입은 옷이 무거운 납덩이처럼 나를 해저로 끌어내렸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고통마저 무뎌지는 그 찰나의 순간 오히려 마음이 무섭도록 평온해지더군요. 그래, 이대로 눈을 감으면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버림받을 일도 없겠지. 평생 날 선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던 내 불쌍한 인생. 이제 그만 쉬어도 좋지 않을까? 나는 저항하던 팔다리에 힘을 풀고
그대로 까마득한 심연을 향해 몸을 맡겼습니다. 어디선가 거대한 물살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억센 팔이 내 허리를 강하게 휘감았습니다. 환상인가 싶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온 걸까? 하지만 내 몸을 위로 끌어올리는 그 힘은 너무도 생생하고 묵직했습니다. 나는 발버둥을 치려 했지만 그 사람은 내 어깨를 꽉 틀어쥐고 필사적으로 수면 위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물 밖으로 머리가 나오는 순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덮쳐왔습니다. 정신 차려. 눈 떠보시오. 파도 소리를 뚫고 들려온 것은 투박하고 쉰 사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내 뒷덜미를 꽉 쥔 채 다른 한 손으로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를 살리겠다고 악을 쓰는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바퀴를 때렸습니다. 핏줄조차 나를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이름 모를 낯선 이가 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며 나를 구하려 하는 걸까요? 나는 기침을 토해내며 흐릿한 시야 사이로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과 바닷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굵은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무척이나 절박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오. 얼마나 그렇게 파도와 사투를 벌였을까요? 마침내 내 몸이 거친 모래사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나는 젖은 모래에 뺨을 기댄 채 뱃속에 들어찬 바닷물을 구역질하듯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소? 숨 쉴 수 있겠소?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내 등을 투박하게 쓸어내렸습니다.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아무런 계산도 목적도 없는 순수한 걱정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투박한 온기에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왜 날 살린 거예요? 난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절벽 위에서 손전등 불빛 여러 개가 미친 듯이 흔들리며 바닷가 쪽을 샅샅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다. 저기 백사장 쪽으로 쓸려갔을지 몰라. 빨리 내려가서 확인해.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짐승 같은 놈들은 내 시체를 확실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다시 내 목을 강하게 졸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면부지의 이 남자까지 내 일에 휘말려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젖은 모래를 움켜쥐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도망쳐요. 저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 때문에 아저씨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더니 다짜고짜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등 위로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으시오. 여기서 잡히면 둘 다 끝장이요. 이거 나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사람 목숨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럼 모른 척하고 지나가리까? 잔말 말고 목이나 꽉 잡으시오. 그의 벼락 같은 호통에 나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는 물에 흠뻑 젖은 내 몸을 자신의 넓은 등에 단단히 고정한 채 어두운 갯바위 사이를 향해 묵묵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등은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심장 박동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펄떡이며 뜨거웠습니다. 등 뒤로는 나를 찾는 사내들의 악에 바친 고함이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캄캄한 어둠 속을 달리는 이 남자의 넓은 등. 평생 누구에게도 기대본 적 없던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 낯선 사내의 어깨에 깊숙이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자 남자의 땀 냄새와 짙은 바다 냄새가 코끝으로 훅 밀려왔습니다. 숨막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시큰해졌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벼랑 끝에 버려진 내 삶에 이렇게 불쑥 뛰어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지독한 밤의 끝에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빗방울이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내 귓가를 채운 것은 짐승처럼 울부짖는 파도 소리와 나를 업고 뛰는 이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 번뜩이던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미친 틈이 갯바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남자는 내 허벅지를 꽉 움켜쥐고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넓은 등에 뺨을 기댄 채 나는 까무러치듯 정신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내 몸은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죠. 눈이 감기는 마지막 순간 내 코끝에 스민 것은 비린 바다 냄새가 아니라 이 사내의 몸에서 나는 짙은 땀 냄새와 오래된 흙내음이었습니다. 그 투박한 냄새가 왜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기어이 완전히 의식을 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등 밑을 뭉근하게 덮이는 구들장의 온기였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밀어 올리자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석가래와 누렇게 바랜 벽지, 그리고 창호지가 발린 작은 문틈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간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복 오빠의 서늘한 목소리,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괴한들의 번뜩이는 눈빛, 그리고 숨통을 조이던 차가운 바닷물까지 나는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 입에서 절로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진 것처럼 비명을 질러댔고 바위에 긁힌 팔다리는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앞서는 것은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나를 쫓던 놈들에게 결국 잡힌 걸까? 다시 그 지옥 같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서리가 다른 낡은 자개장 하나, 구석에 개켜진 투박한 솜니불,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이 전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 방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핏기가 가신 내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찾아냈구나. 기어이 그 악마 같은 놈들이 이 외딴 곳까지 나를 찾아내고야 말았구나.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묵직한 나무 잿더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문가로 바짝 몸을 붙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목숨을 노리는 놈의 머리통을 내리칠 작정이었습니다. 어차피 한번 버렸던 목숨, 이대로 순순히 끌려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끼익하고 낡은 문풍지가 울며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일어났소. 방 안으로 들어선 사람을 본 순간 나는 들고 있던 잿더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간밤에 미친 파도 속에서 내 허리를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던, 나를 둘러엎고 빗속을 뚫고 달리던 바로 그 늙수구레한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손바지는 무릎이 다해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덥수룩한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눈을 사로잡은 건 그의 양손에 들려있는 낡은 양은 쟁반이었습니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미역국 한 대접과 꾹꾹 눌러 담은 흰쌀밥 그리고 투박하게 썰어낸 김치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놀라게 했나 보군. 며칠을 내리 알아누워 있길래 혹시나 잘못되는 건 아닌가 심령 감수했어. 남자는 퉁명스러운 말투로 툭 내뱉더니 방바닥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라니. 내가 이틀이나 정신을 잃고 누워 있었단 말인가요? 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평생을 의심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나였습니다. 핏줄조차 내 돈을 노리고 목숨을 빼앗으려 드는 세상인데 생면부지의 사내가 베푸는 친절을 어떻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 누구야? 왜 날 여기로 데려온 거야? 얼마를 원해? 우리 오빠가 보냈어.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지만 날 선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체념한 듯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부터 먹으시오. 사람이 속이 비면 헛생각이 많아지는 법이요. 사흘을 꼬박 굶은 사람이 핏대 세워봤자 당신 손에 아니오. 그는 내 가시 돋친 말에 화를 내기도커녕 수저를 밥그릇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는 성큼성큼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구수한 미역국 냄새에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조원을 굴리는 재벌가 후계자인 내가,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만 먹고 자란 내가 이름 모를 바닷가 촌부의 허름한 밥상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마른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나도 모르게 툭 하고 굵은 눈물방울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요리사가 차려내던 대저택의 화려한 식탁. 하지만 그곳에서의 식사는 늘 숨막히는 전쟁터였습니다. 밥알을 씹으면서도 가족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등 뒤에 꽂히는 서늘한 시선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체할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단 한 번도 밥의 단맛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는 양은 밥상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독약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나는 짐승처럼 허겁지겁 밥을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숟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따뜻한 만찬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어느새 남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란 연고 하나와 반창고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내가 싹싹 비운 그릇을 보고는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먹을 만은 하던가 보군. 다행이요. 그는 내 앞에 털썩 주저앉더니 거친 손으로 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리 다리 좀 뻗어보시오. 갯바위에 긁힌 상처가 곪으면 나중에 크게 덧나니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손길은 겉보기와 달리 조심스럽고 다정했습니다. 내 종아리에 난 깊은 상처 위에 연고를 바르는 그의 손등을 본 순간 나는 또 한 번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은 온통 찢어지고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속에서 나를 건져 올리느라 험한 바위길을 나를 업고 뛰느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손은 돌보지 않고
내 상처에 약을 바르는 이 어리석을 만큼 착한 남자. 아저씨. 손이 나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이거 말이요. 바다일 하다 보면 이깟 생채기는 훈장도 아니요. 신경 쓰지 마시오. 남자는 무심하게 대꾸하며 묵묵히 내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대답 뒤에 숨겨진 깊은 배려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심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건 것도 모자라 내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밥까지 지어 먹이는 이 남자. 평생 조건 없는 사랑이나 대가 없는 온기라곤 받아본 적 없던 내 인생에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찾아온 걸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고 바다의 숨소리가 한결 잔잔해졌습니다. 남자는 나에게 구들장이 가장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는 자신은 문가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새우잠을 청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들려오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어떤 경호원이 곁에 있을 때보다 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다시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악마들은 내 지분과 목숨을 빼앗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놈들이 이곳까지 들이닥친다면 아무 죄 없는 이 선량한 남자까지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달빛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이 초라하고 따뜻한 품에서 계속 숨어 지내도 되는 걸까요? 내 끔찍한 불행이 이 착한 사람의 소박한 삶마저 집어삼키면 어쩌나 가슴 한구석에 먹물 같은 두려움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잔잔했던 누군가의 삶에 이토록 큰 파문을 일으켜도 되는 걸까요?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들던 달빛을 보며 느꼈던 그 서늘한 두려움은 안타깝게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 바다가 가장 고요하듯 내 평생 가장 눈부시고 따뜻했던 며칠간의 봄날이 그 허름한 아랫목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평화의 끝에 다시 시퍼런 칼날이 번뜩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남자는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마당에서 사각사각 무언가를 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툇마루로 나가보니 남자가 쭈그려 앉아 무청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투박하고 뭉툭한 손으로 조심조심 푸른 잎을 엮어 처마 밑에 매다는 뒷모습, 그 소박하고 느릿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는 문득 숨이 막히는 서러움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토록 고요한 아침을 맞아본 적이 언제였던가요? 수조원을 주무르는 그룹의 후계자였지만 내 아침은 늘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작은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택복도를 울렸습니다. 내가 회장님 눈밖에 나면 우린 그날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똑바로 해. 내가 실수하면 다 죽어. 그 지독한 강요와 희생의 굴레 속에서 나는 기계처럼 감정을 지우고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복 형제들은 승냥이처럼 달려들어 내 자리를 물어뜯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쓰러지기 직전에도 진통제를 한 웅큼 삼키며 이사회 단상에 올랐던 나날들. 가족을 위해 내 청춘과 건강을 다 바쳐 희생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은 낭떠러지와 킬러들의 손전등 불빛뿐이었습니다. 바람이 찬데 왜 벌써 나왔소? 방에 들어가 더 누워있지 않고. 남자의 무심한 듯 다정한 목소리가 내 회상을 깨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김이 오르는 둥글레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나는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뭔지, 왜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었는지. 내가 끔찍한 범죄자일 수도 있잖아요. 내 물음에 남자는 마당에 널린 그물을 툭툭 털며 빙긋 웃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과 주름에 선량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이름 알아서 뭐하오. 파도에 떠밀려온 목숨 살았으면 그만이지. 사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요. 대개 눈은 죄지은 사람 눈이 아니라 사람한테 크게 다친 짐승의 눈이었소. 그의 무던한 대답에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한테 다친 짐승. 그 말이 내 비참한 인생을 그 어떤 수식어보다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연이에요. 내 이름. 남자는 그물을 깁던 손을 잠시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저씨 말고 당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내 입에서 나온 당신이라는 단어에 남자의 거친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애써 시선을 그물 쪽으로 돌렸습니다. 맘대로 하시오. 밥이나 다 되면 부를 테니 들어가 몸이나 지지시오. 퉁명스럽게 뱉어내는 말투였지만 그의 귀끝이 붉게 물든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아니 상처 입은 두 마리의 새가 한 둥지에서 온기를 나누듯 소박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남자가 바다에서 작은 생선을 잡아오면 나는 서툰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그가 내 다리의 상처에 약을 발라줄 때면 나는 그의 거칠어진 손등에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내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평온이었습니다.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이 남자와 함께라면 내 모든 과거를 버리고 평생을 살아도 좋겠다는 어리석고 벅찬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행복은 날 선 유리 조각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사흘 뒤 오후 무렵이었습니다. 남자는 장에 나갈 채비를 하고 집을 비웠고 나는 마당볕이 좋아 툇마루에 앉아 남자의 해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바람 끝에서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났고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담 너머 마을 어귀 쪽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운기나 트럭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최고급 세단에 세련되고 이질적인 배기음이었습니다. 내 심장이 철렁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바늘에 찔려 손가락에 피가 배어 나오는 것도 모른 채 벌떡 일어나 돌담 틈새로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좁은 흙먼지 길을 따라 시꺼먼 대형 세단 두 대가 미끄러지듯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새까만 차체. 이 소박하고 조용한 어촌 마을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그림자였습니다. 첫 번째 차가 마을 구판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간밤의 절벽 위에서 나를 포위하고 죽일 듯이 다가오던 바로 그놈들이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며칠 전에 바닷가에 떠밀려온 여자 못 보셨습니까? 키는 이만하고 낯선 젊은 여자인데 사내가 구판장 앞 평상에 앉아있던 동네 노인에게 지폐 몇 장을 쥐어주며 묻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돈을 받아들고는 눈을 껌뻑이며 우리 집 쪽이 있는 산등성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 저기 저 산 밑에 혼자 사는 태식이 놈이 며칠 전에 바다에서 사람을 하나 건져왔다 하던데 여잔지 남잔지는 모르겠소. 머릿속이 새하얗게 탈색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찾아냈구나. 기어이 지옥 끝까지 나를 쫓아왔구나.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공포에 질린 신음이 짐승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들이 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이미 한 번 포기했던 목숨이니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사람,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고 따뜻한 손으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준 사람, 내가 그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착하고 무고한 사람의 목에 사신의 올가미를 걸어버린 겁니다. 저 무자비한 놈들은 나를 숨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을 잿더미로 만들고 남자의 목숨마저 파리 목숨처럼 앗아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놈들과 함께 끔찍한 끝을 맞이할 것인가. 남자가 장에서 돌아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마당에 널린 그의 낡은 옷가지들이 바람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면 이 사람이 죽는다. 머릿속을 새하얗게 태워버린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번뜩이던 검은 세단의 불길한 차체와 내 사진을 들이밀며 묻던 사내들의 서늘한 목소리. 그들은 사냥개의 후각을 가진 악마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을 샅샅이 뒤져 기어이 이 산기슭의 초라한 흙집까지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순간 나를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 선량하고 우직한 남자는 짐승 같은 놈들의 구둣발에 짓밟혀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마당을 내달렸습니다. 빨랫줄에 널려있던 내 허름한 옷가지들을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걷어내고 툇마루 구석에 놓여있던 약봉지와 붕대들을 치마폭에 쓸어 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렀다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혹시라도 떨어져 있을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미친 듯이 주워 모았습니다. 손톱 밑이 갈라지고 피가 맺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 불행의 찌꺼기가 조금이라도 이 착한 사람의 방 안에 남을까봐 그것이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흔적을 지우고 있었을까요? 살인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굳어버린 내 귓가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매운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하시오? 감기 들게. 장이 서는 읍내에 나갔다 온 남자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손에는 누런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낡은 점퍼 어깨 위로는 뽀얗게 흙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내 흙투성이 손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디 또 아픈 거요? 안색이 왜 이리 허해? 그의 크고 거친 손이 내 이마에 닿는 순간 나는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 됩니다. 내가 울면, 내가 두려워하면 이 눈치 빠른 사내는 단박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알아챌 것입니다. 나는 혀를 꽉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방 청소를 좀 하느라 먼지를 마셨나 봐요. 손에 든 건 뭐예요? 내 어색한 물음에 남자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종이봉투를 툇마루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단감 좀 샀소. 며칠 전부터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혼잣말을 하길래 흠집 난 거라 볼품은 없어도 맛은 꽤 달뚱하오. 그 말에 가슴 속에서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무심코 내뱉었던 헛소리까지 기억하고 이 추운 날 심리나 되는 음인의 장터까지 걸어가 단감을 사온 남자. 핏줄을 나눈 가족들은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내 숨통을 끊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이 남자는 내 흘러가는 헛소리 하나에도 자신의 하루를 다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아 남자가 깎아준 단감을 먹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감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단감이 아니라 시퍼런 절망과 피눈물이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더군. 내일은 장판도 좀 두꺼운 걸로 새로 깔고 외풍 드는 문틈에 비닐이라도 덧대야겠소. 댁이 유난히 추위를 타는 것 같으니. 남자는 무심한 표정으로 툭툭 내뱉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온통 우리의 내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맞이할 겨울, 나와 함께 견뎌낼 추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미래에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해 본 적 없던 나에게 그의 그 소박한 다짐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벅차고 잔인했는지 그는 영영 모를 것입니다. 당신, 나는 깎아놓은 감을 쥔 채 모기만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에요. 내가 당신 곁에 없으면 당신은 어떨 것 같아요? 내 뜬금없는 질문에 남자는 감을 깎던 칼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주름진 그의 눈동자가 촛불 불빛에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에 한번 빠졌던 사람을 다시 잃어버리면 그땐 내 속이 온통 바닷물로 차버리겠지. 숨이 막혀 못 살 거요. 그러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감이나 마저 드시오. 그 퉁명스러운 대답 속에 숨겨진 짐작할 수 없이 깊은 연정에 나는 끝내 고개를 푹 숙이고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살렸고 나는 당신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 밤 당신을 위해 가장 잔인한 짓을 해야만 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구들장 아랫목에서 들려오던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규칙적인 콧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노동 끝에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단 1초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갈 무렵 낡은 창호지 위로 날카로운 불빛 2개가 스윽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엔진 소리가 담장 너머로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놈들의 순찰이 시작된 것입니다. 포위망은 이미 이 집 문턱까지 좁혀져 있었습니다. 더 지체하다간 해가 뜨기 전에 들이닥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파도와 비바람에 그을린 투박한 얼굴, 그리고 이불 밖으로 빚어나온 굳은 살 박인 2손. 나를 살리려다 갯바위에 찢겨 아직도 붉은 흉터가 선명한 그 손을 나는 차마 만져보지도 못한 채 허공에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지옥 같던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던 사람. 당신이 내게 준 이 목숨, 이제는 당신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나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볼펜 한 자루, 종이 한 장의 흔적조차 놈들에게는 이 남자를 엮어 넣을 치명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저 내가 이 세상에, 이 집에 존재한 적 없었던 유령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증발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는 외투조차 걸치지 않고 얇은 옷차림 그대로 살얼음이 낀 마루를 밟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칼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친 방문 그림자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이기적인 나를 용서하지 말아요. 나는 피가 맺힐 만큼 입술을 꽉 깨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쫓는 검은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피해 짐승처럼 산속을 기고 구르며 읍내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놈들의 눈을 피해 도심으로 숨어들 것입니다. 빼앗긴 내 자리를 기어이 되찾고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피 묻은 핏줄들의 숨통을 끊어놓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모두 씻어내고 온전한 사람의 얼굴로 다시 그 초라하고 낡은 툇마루로 돌아올 것입니다. 칠흑 같은 산속에서 바닷가 마을을 향해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오직 남자를 지키기 위한 독하고 시퍼런 복수심만이 내 핏속을 뜨겁게 끓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나 텅 빈 방을 마주할 차가운 내일의 아침이 내 살을 찢는 것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억제어 오고 있었습니다. 신발 한 켤레 없이 도망쳐 나온 새벽 굽이치는 산길에 날선 돌부리가 발바닥을 무참히 찢어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숨통을 조여오던 매서운 바닷바람을 등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짐승처럼 기고 달리며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에 희미하게 엎드려 있는 낡은 흙집. 그곳에 내 평생 처음으로 대가 없는 온기를 내어준 사람이 내가 영영 떠난 줄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따뜻한 작별 인사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도망치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내가 떠난 빈자리를 보며 당신은 나를 몹쓸 여자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밤새 바다에 빠져 죽기라도 했을까봐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동이 틀 무렵 읍내 어귀에서 생선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냉동 탑차 짐칸에 몰래 몸을 숨겼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지독한 냉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얼음 상자 틈에 웅크려 앉아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몇 시간을 버티는 동안 내 머릿속은 온통 그 허름하고 따뜻했던 아랫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아침 햇살에 눈을 뜬 그는 가지런히 개켜진 내 이불자락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지연 씨, 어디 있소? 지연 씨.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온 마을과 갯바위를 미친 듯이 뒤집고 다녔습니다. 험한 파도에 다시 휩쓸린 건 아닌지 밤새 몹쓸 놈들에게 끌려간 건 아닌지 그는 쉰 목소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바닷가를 헤맸다고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내게 대기라며 퉁명스럽게 부르던 그 무뚝뚝한 남자가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서 나는 내 심장을 시퍼런 칼로 다지듯 썰어내는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선택한 길이었지만 내 잔인한 배려가 그 순박한 사람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매일 아침 수평선을 바라보며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당신. 그 사무치는 그리움과 고독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서울은 너무도 낯설고 차가운 괴물 같았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나는 철저히 버려진 혼자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나 신분증은
단 한 장도 쓸 수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작은 어머니와 이복 오빠의 사냥개들이 단 10분 만에 내 목을 치러 달려올 테니까요. 수조원의 자산을 굴리며 최고급 세단만 타고 다니던 거대 그룹의 후계자는 이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쉰내 나는 뒷골목을 전전하는 도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닷가 흙집에서 나를 둘러엎고 비오는 산길을 달리던 그 남자의 넓은 등과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던 그 뜨거운 체온을 떠올릴 때마다 내 안에서는 서늘하고 독한 오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모든 것을 되찾겠다. 내 자리를 빼앗고 그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내 발밑에 꿀리겠다. 나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도심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종로 변두리의 낡은 구두 수선점이었습니다. 이곳은 작은 어머니조차 존재를 모르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오랜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습니다. 구두를 닦는 70대의 노인은 과거 아버지가 가장 신임했던 비서실장이자 내 어린 시절의 후견인이었던 최 실장님이었습니다. 10년 전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들의 교묘한 모략으로 횡령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지만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믿고 은밀히 인연을 이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구두약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최 실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췌하고 흙투성이가 된 내 얼굴을 알아본 순간 그의 주름진 두 눈이 커다랗게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세상에 언론에서는 아가씨가 실종됐다고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온통 난리가 났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두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서둘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건 작은 어머니와 오빠예요. 최 실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쥐새끼처럼 쫓겨다닐 수만은 없어요. 그놈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무언가가 필요해요. 내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최 실장님은 눈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가게 구석의 낡은 캐비닛을 밀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눈을 감으시기 한 달 전 제게 몰래 맡겨두신 유품입니다. 혹시라도 아가씨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서류를 아가씨 손에 쥐어주라고 신신당부하셨지요. 서류 봉투를 뜯는 내 손끝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그룹 승계를 명시한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난 10년간 작은 어머니와 오빠가 그룹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수천억 원이나 빼돌린 명백한 횡령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사회와 주주들을 철저히 속이고 더러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이런 단위까지 낱낱이 기록된 그야말로 적들의 심장에 꽂을 치명적이고 완벽한 비수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사회는 물론이고 검찰까지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이 서류를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놈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아가씨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려 들 겁니다. 최 실장님의 뼈저린 걱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입가에는 서늘하고 통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미 한번 차가운 밤바다에 던져져 죽음을 맛본 목숨입니다.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내 가슴을 미친 듯이 뜨겁게 달구는 것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희열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로 나를 옥죄고 부려먹던 흡혈귀 같은 인간들. 이제 그 더러운 가면을 만천하에 찢어발기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짓밟아줄 차례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유언장을 가슴 깊이 품고 구두 수선점의 비좁은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드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불을 밝히는 이 차가운 빌딩 숲의 끝자락에서 내 시선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건가요? 내 허전한 빈자리를 보며 홀로 눈물 찢고 있을 당신. 내 아픈 상처를 조심스레 어루만지던 당신의 그 거칠고 따뜻했던 손길이 뼈에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견뎌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피 묻은 칼자루는 드디어 내 손에 쥐어졌습니다. 짐승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되찾고 나면 피 묻은 손을 깨끗이 씻고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모습으로 당신의 그 낡고 따뜻한 집으로 당당히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다치지 말고 무사히 나를 기다려주세요. 내 서늘한 복수의 칼날이 드디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퍼런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귀신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 다들 혓바닥이라도 뽑힌 건가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내 구두 굽소리가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흙투성이 맨발로 바닷가 산길을 기어다니며 목숨을 구걸하던 도망자였지만 오늘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날카로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준비해준 최고급 디자이너의 맞춤 정장은 빈틈없이 내 몸을 감쌌고 핏빛처럼 붉은 립스틱을 바른 내 얼굴은 온기를 잃은 야차처럼 서늘했습니다.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동안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가 향한 곳은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구어낸 거대 그룹의 본사 사옥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그곳의 가장 높은 층에서는 나를 실종자로 위장해 완벽하게 사망 처리하고 나의 모든 지분과 그룹 경영권을 이복 오빠에게 강제로 승계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배를 불리려는 거머리 같은 친인척들과 그들에게 빌부터 알량한 권력을 탐하는 임원들이 축배의 잔을 들고 있을 그곳으로 나는 사신처럼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무광의 호두나무 회의실 양쪽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회장의 탄생을 축하하며 웅성거리던 수십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가 마치 누군가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일제히 찬물을 끼얹은 듯 멈췄습니다. 단상 중앙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의사봉을 쥐고 있던 이복 오빠의 얼굴이 대낮에 저승사자라도 마주친 것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옆에 앉아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던 작은 어머니의 입가 역시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가 어떻게... 분명히 그 절벽에서 바다에 떨어져 손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는 오빠를 향해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내 귓가에는 아직도 칠흑 같은 절벽 끝에서 나를 밀어내던 그놈들 수하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벼랑 끝에 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었습니다. 내 발걸음이 단상으로 가까워질수록 그토록 오만방자했던 작은 어머니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의자 손잡이를 부여잡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단상 위로 올라가 최 실장님이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누런 서류 봉투를 오빠의 면상을 향해 매섭게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흩날리는 서류들 사이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 원본과 그들이 지난 10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비자금 내역서가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바닥 귀신이 되어서 영영 안 나타날 줄 알았어? 아쉽겠네.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반드시 당신들 숨통을 내 손으로 끊어놓으려고 기어이 다시 살아 돌아왔거든. 당신들이 날 죽이려 고용한 그 사냥개들 명단과 송금 내역까지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이야.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주주들의 분노 어린 고함이 터져나왔고 핏기가 가신 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는 이복 오빠의 비참한 모습이 내 발밑에 나뒹굴었습니다. 나를 미치광이로 몰고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그들의 끔찍한 음모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복수의 첫 단추를 완벽하게 깨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가슴 한구석은 시리도록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욕망의 아기다툼 속에서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오직 거친 파도 소리와 짠내 나는 바다 냄새뿐이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장이 발칵 뒤집힌 직후 로비와 프레스 센터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거대 그룹의 후계자가 가족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 극적으로 생還했다는 사실은 단숨에 모든 정규 방송을 끊고 전국을 뒤흔드는 긴급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나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작은 어머니와 오빠의 극악무도한 범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피부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살인 교사 혐의와 비자금 횡령 사실이 전국의 모든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기자들의 날 선 질문 세례가 쏟아졌지만 나는 담담하게 증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마이크와 조명 속에서도 내 시선은 오직 정면에 있는 커다란 방송국 카메라 렌즈 하나만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어디선가 낡은 텔레비전으로 이 뉴스를 보고 있을 단 한 사람. 나를 위해 기꺼이 칠흑 같은 바다에 자기 목숨을 던졌고 서툰 솜씨로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으며 내가 사라진 빈 방을 보며 하늘이 무너진 듯 가슴을 쳤을 당신. 나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짖었습니다. 당신 보고 있나요? 나 살아있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파도 속에서 건져 올린 나,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 구판장 어르신께 우연히 전해 듣게 된 그날 당신의 모습은 복수를 완성해가며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내 심장을 또 한 번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내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도망치듯 사라진 뒤로 당신은 매일같이 혼을 쏙 빼놓은 반실성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하던 손은 힘을 잃었고 텅 빈 방바닥만 멍하니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다지요. 밤이면 내가 뛰어내렸던 그 절벽 끝에 서서 혹시나 파도에 내 시신이라도 떠밀려 올까봐 시퍼런 바다만 피눈물을 흘리며 뚫어지게 바라보았다고 하더군요. 밥 한술 제대로 뜨지 못해 퀭하게 말라가던 당신은 그날 오후 구판장 평상에 허물어지듯
앉아 막걸리로 쓰린 속을 달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구판장 구석에 놓인 낡고 찌그러진 고물 텔레비전에서 정규 방송이 끊기고 요란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종되었던 거대 그룹 후계자 15일 만에 극적 생존 확인. 친인척의 살해 위험 및 횡령 사실 폭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내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막걸리 잔을 입가로 가져가던 당신의 굵고 투박한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만 당신은 제 발등으로 날카로운 파편이 튀어 피가 맺히는 줄도 모른 채 텔레비전 화면만 미친 사람처럼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에 나는 당신이 며칠 전 갯바위에서 건져 올렸던 그 꾀죄죄하고 핏기 없던 불쌍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조원의 재산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주인이자 감히 다가설 수조차 없이 화려하고 완벽한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압도적인 신분의 차이와 이질감 앞에 보통의 사람이라면 배신감이나 허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비틀거리며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거칠고 투박한 두 손으로 화면 속 내 얼굴을 쓰다듬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줬구나. 이 몹쓸 사람아. 살았으면 된 거요. 무사히 살아서 숨쉬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요. 자신을 속이고 떠났다는 원망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재벌가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절망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무사히 숨을 쉬며 살아있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에 당신은 피맺힌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건 없는 그 바보 같고 미련할 정도로 깊은 순애보를 전해 듣던 날, 나는 모든 복수를 마치고 앉아있던 화려한 회장실 의자에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오열하고 또 오열해야만 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너머로 나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 당신. 내 서늘한 복수극의 서막은 이토록 화려하게 올랐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당신이 있는 그 초라하고 따뜻한 바닷가 흙집의 아랫목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다려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 숨통을 평생토록 조였던 이 지옥 같은 과거의 쇠사슬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끊어내고 내 손에 묻은 더러운 피를 모두 씻어내는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이 있는 그곳을 향해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당신이 서툰 솜씨로 깎아주던 그 투박한 단감의 단맛을, 비바람을 뚫고 달리던 당신의 등에 엎혀듣던 그 거칠고 뜨거운 숨소리를 내 온몸으로 다시 껴안을 때까지 나는 기어이 이 잔인한 전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겠습니다. 나를 벼랑 끝으로 버렸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승들에게 진정한 파멸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새겨주고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그 넓은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내게 그 피는 세상 그 어떤 맹독보다 더 지독하고 서늘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목을 조르고 끝내는 시퍼런 바다 밑바닥으로 나를 밀어 넣었던 사람들. 그 끔찍했던 인연의 끈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담긴 아버지의 유언장과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장부가 세상에 공개되자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으로 얽히고 설켰던 권력의 카르텔은 돈줄이 끊기자마자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아기 다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법 법정. 나는 증인석에 서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작은 어머니는 옥색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하게 늙어버린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게 죽으라고, 너만 없어지면 다 내 차지가 된다고 소리치던 이복 오빠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벌벌 떨고 있었죠. 지연아, 우리가 그래도 한 핏줄 아니니 내가 재판장님께 선처해달라고 한마디만,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오빠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 오만하던 인간이 내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그 지독한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살던 나였다면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바보같이 그들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몸에는 아직도 그날 밤 벼랑 끝에서 맞았던 칼바람의 상흔이 또렷이 남아 있었고, 내 귓가에는 살기 위해 허우적대며 들이마셨던 짠물의 고통이 생생했습니다. 핏줄, 당신들이 날 밀어넣은 그 바다가 당신들 피보다 수백 번은 더 따뜻했어. 당신들이 내게 준 절망만큼,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평생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씹어 삼키며 살아. 그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야. 내 얼음장 같은 선고에 오빠는 거품을 물며 발악했고, 작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에 쓰러졌습니다. 법정 안을 가득 채우던 그들의 비명과 오열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십수년을 짓눌러왔던 거대한 족쇄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아버지가 앉으셨던 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묵직한 가죽 의자에 앉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서울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그룹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협할 사람도, 내 자리를 빼앗으려 등 뒤에 칼을 숨긴 사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계열사의 사장들이 내게 머리를 조아렸고, 세상 모든 언론이 나를 향해 화려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가장 높은 곳에 홀로 앉아있는 지금, 내 시선은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자꾸만 남쪽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푹신하고 값비싼 가죽 의자보다 그 낡고 허름한 흙집의 까끌까끌한 구들장 아랫목이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눈앞에 두고도 흠집나고 볼품없던 단감한 조각의 달콤함이 뼈에 사무치게 생각났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인터폰의 버튼을 누르고 최 실장님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당장 믿을 만한 사람들을 남쪽 바닷가 그 마을로 내려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과거의 잔재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동안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남쪽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 구판장에 모인 어르신들의 입방아에는 온통 한 가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조용하던 깡촌 마을에 갑자기 산더미만 한 굴착기 10대와 수십 명의 인부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자리를 잡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그 낡고 초라한 당신의 흙집 바로 옆에 버려져 있던 작초 무성한 공터였습니다. 아니, 대체 저 명당 자리에다 누가 집을 짓는답디? 서울서 내려온 무슨 재벌 회장님 별장이라도 된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매일같이 공사판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줄지어 마을을 들락거렸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내려와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난리통 속에서도
정작 바로 옆집에 사는 당신은 그 거대한 공사판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그저 매일 아침 내가 꿰매주었던 낡은 양말을 신고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텅 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현장 소장이나 인부들이 당신의 집 마당을 밟게 되어도 당신은 그저 사람 좋은 얼굴로 허허 웃으며 먼지만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공사 소리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시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주인분께서 여기 어르신께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현장 소장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릴 때마다 당신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괜찮소? 이 총구석에 다 허물어져가는 흙집 하나뿐인데 피해볼 게 뭐 있겠소? 그나저나 댁들 주인이라는 양반은 대체 누군데 이런 외딴 곳에 이리 크고 예쁜 집을 짓는 거요? 당신의 무심한 질문에 소장은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주인이 오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몇 주일이 지나고 뼈대만 있던 공터에는 마치 한 폭의 그림 엽서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하얀색 단층집이 완벽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에는 커다란 통유리창이 났고 마당에는 내가 당신과 함께 심고 싶어 했던 분홍색 동백나무가 예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담장은 당신의 낡은 흙집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낮고 다정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오늘, 나는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회장의 명패와 화려한 정장을 모두 서울에 벗어 던졌습니다. 대신 내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부드러운 연분홍색 카디건과 편안한 단화를 신었습니다. 비서실의 호위도 번쩍이는 수행 차량도 모두 물리고 오직 내가 직접 모는 차 한 대만을 이끌고 난쪽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잿빛 빌딩 숲에서 점차 푸른 산과 바다로 변해갔습니다. 내 심장 박동은 자동차의 엔진 소리보다 더 빠르고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내 평생을 짓눌렀던 검고 끈적한 진흙탕에서 빠져나와 가장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이라는 밝은 빛을 향해 달려갑니다. 당신이 이 예쁜 단층집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이 바닷가에서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창문을 조금 열자 짭조름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훅 하고 내 뺨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은 내 인생의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이 바로 저 언덕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짠내가 밀려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차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저 멀리 굽이치는 해안선을 따라 작고 소박한 어촌 마을의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피에 굶주린 사냥개들을 피해 맨발로 피투성이가 되어 기어 도망치던 그 끔찍했던 산길이 지금은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려 미친 듯이 포효하던 시퍼런 바다도 오늘만큼은 내 귀향을 환영하듯 잔잔하고 평화로운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낡은 구판장 앞 공터에 차를 세웠습니다. 서울을 떠나오기 전 나는 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내 지분과 막강한 회장의 권력은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저주받은 왕관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를 탐욕스러운 핏줄들의 손에서 무사히 지켜냈으니 내 몫의 숙제는 그것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내 남은 생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따뜻하고 거친 흙바닥 위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가벼운 연분홍색 카디건 자락이 바닷바람에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한 걸음씩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거세게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구판장 평상에 모여 그물코를 손질하던 동네 어르신들이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눈을 둥그렇게 뜨고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매섭게 가족들을 단죄하던 화려한 재벌 총수와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로 동네 골목을 걷는 지금의 내 모습을 차마 연결짓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순박한 시선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네고는 오직 한 사람이 있는 그 산기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언덕을 오르자 저 멀리 익숙한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졌습니다. 찬바람을 막아주던 비뚤어진 돌담과 지붕이 푹 꺼진 낡은 흙집, 그리고 그 바로 옆 공터에 새롭게 지어진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벽돌과 넓은 통유리창을 가진 아담하고 예쁜 단층집이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채의 집이었지만 그 두 집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도 높은 담장도 없었습니다. 마당은 하나로 넓게 이어져 있었고 내가 심어둔 붉은 동백나무가 두 집의 가운데에서 수줍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의 한가운데 낡은 흙집의 툇마루에 걸터앉은 익숙한 뒷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뼈에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내 칠흑 같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하지만 몇 달 만에 마주한 당신의 뒷모습은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넓고 든든했던 어깨는 형편없이 굽어 있었고 덥수룩한 머리칼 사이로는 눈에 띄게 흰머리가 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떠나던 그날 밤 입고 있던 낡은 손바지를 그대로 입은 채 굵고 거친 손으로 바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평선 끝에서 조각배 하나라도 떠밀려 오기를 기다리는 망부석처럼 미동조차 없는 그 쓸쓸하고 처절한 뒷모습에 나는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당신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힌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에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퀭하게 패인 당신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다랗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들고 있던 마른 그물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니 헛것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온 한마디에 당신의 굵은 무릎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몇 걸음 떼지도 못한 채 툇마루 앞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듯 발을 헛디뎠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 아니오. 내가 또 헛것을 보는 게 아니오. 갈라지고 쉰 목소리, 피를 토하듯 메마른 그 음성에 내 심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당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당신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당신의 손은 예전처럼 여전히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나를 살리려
갯바위에 긁혔던 영광의 상처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계절을 홀로 견뎌낸 당신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내 뺨에 가져다 대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꿈 아니에요. 당신이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여자 맞아요. 미안해요. 당신 다칠까봐, 당신 목숨 위험해질까봐 편지 한 장 없이 도망쳐서 너무 미안해요. 내 뜨거운 눈물이 당신의 굳은 살 박인 손등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두 손으로 내 젖은 뺨을 감싸 쥐고는 내 얼굴 곳곳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온기를 느끼고 나서야 당신의 깊게 패인 눈가에서도 굵은 핏방울 같은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으면 된 거요.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내 눈앞에 다시 와줬으면 된 거요. 나는 당신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영 안 돌아올 줄 알았소. 감히 나 같은 놈은 평생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사람이 되어버려서 속으로만 앓다 죽어야겠다 그리 마음먹고 있었소. 당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순박하고 바보 같은 진심에 나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사람. 수조원의 재산 앞에서도 한치의 계산 없이 오직 내 안위만을 걱정하며 텅 빈 바다를 바라보며 밤을 지새운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지분과 돈을 노리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때 유일하게 내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던 나의 우주. 나는 당신의 거친 두 손을 내 가슴 깊이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인 채 환하게 웃으며 당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내 인생을 건 가장 눈부신 고백을 건넸습니다. 나 살려준 거 내가 평생 옆에서 갚을게요. 당신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뒤편 나와 당신의 낡은 흙집 사이에 예쁘게 지어진 새하얀 단층 집을 고갯지드로 가리켰습니다. 저 집 내가 지은 거예요. 당신 낡은 집에서 외풍 맞게 하기 싫어서. 그리고 나도 이 따뜻한 바닷가에서 당신이 깎아주는 단감 먹으면서 평생 곁에서 살고 싶어서요. 나 이제 회장님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지연이에요. 나 이사 와도 되죠? 내 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당신의 얼굴이 이내 노을빛보다 더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내 손을 마주 잡은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굵은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턱 밑으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거친 숨을 고르며 꾹꾹 눌러 담았던 평생을 바친 당신의 진심을 토해내듯 고백했습니다. 당신 떠나고 하루도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소. 밥을 삼켜도 모래알 같고 숨을 쉬어도 바닷물 속에 잠긴 것처럼 답답했소. 내 곁으로 다시 와줘서 이렇게 못난 놈 살려주러 다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소.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매일 웃게만 해주겠소. 당신은 내 작은 어깨를 부서질 듯 꽉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의 낡은 손바지에서 나는 익숙한 흙내음과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내 코끝을 훅 덮쳐왔습니다. 칠흑 같던 그 밤 갯바위를 뛰어다니며 내게 안도감을 주었던 바로 그 냄새, 그 체온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넓은 품에 뺨을 묻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평온하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의 등 뒤로 붉은 태양이 바다 너머로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모략과 배신, 핏줄들의 잔인한 탐욕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내 인생. 그 지옥 같은 절벽 끝에서 몸을 던졌을 때
내 삶은 이미 한 번 끝이 났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올린 이 투박한 손 하나가 얼음장 같던 내 운명을 송두리째 녹여버렸습니다. 돈과 권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모두 벗어던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는 진짜 보물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수백억, 수조 원의 왕관을 스스로 머리에서 벗어던지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단 한 사람을 위해 허름한 바닷가 마을로 돌아오는 선택을 기꺼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뺨을 내리치던 그날의 매서운 칼바람과 차가운 파도는 이제 우리 집 마당에 붉은 동백꽃을 피워내는 따뜻한 봄비가 되었습니다.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의 온기로 가득 채워진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우리의 시간은 이제 다시 힘차게 흘러갈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눈부시고 기적 같은 봄날이 이 투박하고 다정한 사람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바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